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이제 불안을 하셨을 텐데요. 더 무서운 태풍이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명 이동광풍, 이동광풍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 카눈이야 지나가고 나면 이제 다시 저희들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지만 한번 망가진 언론 생태계는 다시 이걸 다시 정상화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따른 우리 언론 생태계의 심각한 우려들을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양승동 전 KBS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민들레 임영재 대표 또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민 언론의 민들레가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시민의 후원으로 민들레를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민들레 유튜브가 다음 주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죠. 네. 그날그날의 민들레에서 보도하는 것을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일종의 민들레판 저녁 종합 뉴스라고 할까요? 네. 하는 것을 앞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의 준비 끝에 드디어 이제 성사가 되는 것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14일이죠. 8시에 바로 우리 더 탐사와 RTV 채널, 또 민들레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송출됩니다.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일간 종합 뉴스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지만은 일단은 아직으로서는 주간 프로그램으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그러니까 민들레 뉴스라고 지금 가칭을 붙였는데 민들레 뉴스를 1시간 동안 듣고 나서 바로 더 탐사 9시에 정규 방송으로 이렇게 바로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시엔 민들레, 그리고 9시 이제 더 탐사,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고 또 시민들에게 필요한 뉴스 다음 주부터 시도합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동관 방통위원 이동광풍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인사청문회가 18일 날 잡혔네요. 근데 설마 했는데 결국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카드를 밀어붙였습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 다음 주 목요일이군요. 네. 국회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 또 과거 뭐 방송 장악 전력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험난한 청문회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양 사장님은 뭐 또 이동관 우리 방통위원장 후보하고 또 뭐 개인적인 악연이 많죠. 예. 네. 제가 이제 2008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그해 2월에 출범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현주 당시 임기가 남은 정인조 사장을 강제로 해임하는 절차를 몇 개월에 걸쳐서 쭉 진행을 하고 8월 8일 날에 이제 이사회에서 해임을 했어요. 근데 해임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새 사장을 이렇게 이제 앉히는데 그때 사전에 모종의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통령 뭐 실장, 그 당시에 정정계 실장, 이동관 대변인, 그리고 당시 KBS 유재천 이사장 등 나경원 그 당시 뭐 원내대표 이렇게 모여서 사전에 면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전례 없는 일이었고 그거를 당시에 이제 경향신문에서 폭로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근데 그 전에도 또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해 국정감사 10월에에서 드러났어요. 롯데호텔에서 그 모임에 이제 이동관 대변인 역시 청와대 대변인이 참석을 했고
그때 특기할 게 그 국정원 2차장 김혜선 그 2차장이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그렇게 깊게 구체적으로 개입한 거는 저희가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2017년 촛불 이후에 네. 국정원 그 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이제 그 당시에 그 청와대 보고한 또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해서 만든 그 문건들이 이제 여러 개 네. 나왔고 그게 나중에 검찰 이제 수사기록, 국정원 불법사찰 수사기록 또 재판 기록에 이제 다 드러났고 그게 요즘에 또 이렇게 좀 보도가 됐었죠. 네. 예, 예. 한마디로 어쨌든 국정원이나 권력기관이 총동원해서 이제 KBS 이제 장악을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대변인이었고 그 당시 그로 얼마 있다 이제 또 청와대 홍보수석이 됐죠. 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고 핵심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MB 정부의 이제 언론 장악에 A부터 Z까지 다 관여했던 핵심 인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로 그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의 이 지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계 원로들이 이거는 이제 KBS하고 이제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두 분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군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제가 뭐 이동 광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 태풍이 본격적으로 북상하기 전에 벌써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동관이 지금 방통위원장 되기도 전에 지금 이제 사전 정지 작업들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KBS하고 그 MBC 라고는 이제 방문진 지금 이사장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네네. 저기 이제 어제 KBS, MBC 그 야권 추천 이사들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한 장면인데요. 네. 어제 저 행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KBS, MBC 그 보궐이사 2명을 방통위에서 어제 임명을 했어요. 네. 근데 통상 방통위에서 이사를 이제 임명을 할 때는 사전에 이제 공모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심사를 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늘 거쳐왔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전무했어요. 저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제 뉴스에 이제 그 서기석, 차기환 두 이사를 이제 임명했다. 이렇게 보도를 보고 저도 알았는데 이게 전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아주 졸속으로 전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하고 뭐 같아요. 같고 이제 뭐 사냥하듯 수사를 한다. 예전에 이제 특수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수사를 하듯이 특수부 수사하듯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좀 KBS하고 MBC 상황을 좀 한번 그 점검을 먼저 좀 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KBS가 지금 KBS 이사진이 9명이 KBS 이사가 11명이고 KBS 박문진 이사가 9명입니다. 9명이고 예. 지금 그 11명 지금 9명의 이사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재편이 됐나요? 지금 현재는? 지금 KBS가 이제 야권 추천이 7, 여권이 4였었죠. 이 정권이 이제 교체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KBS 이제 그 야권 추천 이사 윤석열 이사를 뭐 TV조선 재승인 문제로 아직 그 이 재판이 안 끝났는데 그냥 해임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대5가 돼 있어요. 아니 6대5가 아니라 6대4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보궐이사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6대5가 된 거죠. 보궐이사로 이제 차기환? KBS는 이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서기석 헌법재판관. MBC도 그 6대3 구도였는데 6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뭐 사퇴를 해서 그래서 5대3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방통위 전체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KBS 이사장하고 남영진 이사장하고 MBC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지금 해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임을 해버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보궐이사를 집어넣으면 이제 바뀌는 거죠. KBS가 지금 현재 여권이 이제 6이 되는 것이고 야권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반으로 이렇게 사장을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BC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제 여야 바뀌게 바뀌고 구도가. 그리고 이제 이사장은 그걸 향해서 가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장은 이제 호선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바뀐 여야 바뀐 이사회. 그렇죠. 통상 호선을 합니다. 호선을 해서 이제 뭐 연장자가 이렇게 통상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건 다 조정을 하겠죠. 지금 MBC 이제 새로 보궐이사로 선임된 차기환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악명이 높으신 분이죠. 네. 이분이 2008년도 그 아마도 이동관하고 아주 뭐 이동관, 최시중, 차기환 이렇게 트로이카 체제 협동 제 기억에는 MBC 이사였다가 KBS 이사였다가 이번에 다시 MBC 이사로 또 다른 올드보이의 귀환인데 그 차기환 이사를 이사장으로 또 임명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는 사실은 좀 눈치를 좀 어느 정도 보는 것 같긴 한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저는 바로 KBS 사장이나 아니면 MBC 사장을 교체하는 거 아니라 해서 조금 눈치를 보는 텐데, 지금 워낙 충선이 가까워져 오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제 그 형식적인 절차까지도 다 무시하고 좀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 가장 최소한의 절차. 형식 요거만 이제 남겨놓고. 지금 방통위가 지금 3명이잖아요. 5명이 아니고 3명. 그렇죠. 3명이죠. 3명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하고 있는 불안정한 체제.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 그렇죠. KBS 사장, MBC 사장 바로 해임하고 이제 교체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늦어진 게 이제 방통위원장 임기가 있었고, 방통위원장이 그동안 쭉 버텼기 때문에 좀 늦어진 거, 좀 차질을 빚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저쪽에서 볼 때.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이동광풍이 본격적으로 북상도 하기 전에 이미 이 KBS하고 MBC의 이사진 전원 사실상의 이제 이 대통령실의 이제 수중에 KBS하고 MBC는 이제 지금 떨어졌다고, 이제 지배 구조 자체는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고요. 아마 그 절차대로 다음 주 수요일 지금 저쪽 타임테이블대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절차를 뒤집어지더라도 어쨌든 내년 총선 이후가 될 테니까. 나중에 번복하더라도 이게 다시 원위치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법 기술자들이 그냥 밀고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저는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서 이 KBS하고 MBC 이제 그 이사진들 또 사장들 교체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이걸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되기도 전에 이걸 다 밀어붙이는 걸 봐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꿈꾸는 언론 장악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훨씬 이상,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뒤집어질 거를 이런 식으로 사장을 이제 사장 해임 요건이 사실 엄격해요. 근데 뭐 그런 요건 뭐 대략 판단해서 이제 밀고 갈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나중에 번복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번복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그 법원에서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도 그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고 무효 판정을 받아내릴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3년, 4년 이상이 걸릴 텐데, 이 정권이 거의 끝나갈 때쯤 또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원위치가 안 되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미 KBS하고 이제 MBC에 있는 이제 구성원들이 1차적으로는 이제 저희 시민들도 물론 함께 이 언론 장악을 막아내야 되겠지만, KBS 문제 MBC 구성원들 스스로 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 단결, 연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선 보니까 이제 KBS하고 이제 MBC 이사분들 중심으로는 지금 이제
분주히 지금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바로 수요일에 있었던 바로 그 KBS와 MBC 방문진 이사들의 공동 긴급 기자회견 장면인데요. 저렇게 양대 공영방송 이사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지금 정권에 의한 양대 공영방송에 대한 동시 타격 자체가 이게 처음 있는 일인 것이죠. 그만큼 이제 상황이 전례가 없다. 지금 사실 모든 게 전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저렇게 이제 긴급하게 나섰는데, 좀 전에 이제 우리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뭐 여가 몇 명이고 야가 몇 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저 기자회견에 나온 이사들은 대체로 야당 추천으로 지명이 된 이사들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단지 이게 여당 이사, 야당 이사 간의 지금 어떤 이런 싸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기 화면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죠. 그래서 누가 좀 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려고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여와 야의 이런 대결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민과 국민의 의사에 반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과의 싸움이다. 예, 그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아까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그 이동관 이제 위원장 되기 전에 다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제 이 사장을 해임하는 요건들이 충분하지 않은데 해임을 하면 사실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저 정리를 이제 해나가기 전에 탄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한대행 있는 기간에 다 마무리한다. 이렇게들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이동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까딱하면은 탄핵 사유가 된다. 지금 워낙 이제 그 이동관 후보자 지명은 이제 사실상 야당의 이제 탄핵 카드를 사실 염두에 두고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탄핵에 이제 빌미를 제공하는 일들은 그 굳은 일들은 일단 지금 현재 대행이 거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그 총대를 메고 좀 정리하고 8월까지 임기죠. 또 이제 아까 그 내부의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2008년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노조나 또 시민사회의 어떤 이제 촛불 내지는 그 지원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싸우고, 계속 그 고난을 겪었던 이제 직원들, 기자, PD들이 대체로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부서에서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와는 양상이 좀 다른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진행이 돼서 지금 이게 쌓여가면은 아마 이렇게 쉽게 뭐 경영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부 구성원들을 순치시킨다든지 아니면 장악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상당한 또 투쟁과 갈등과 충돌이 있을 겁니다. 2008년도에는 이제 KBS가 이제 그 정윤주 sa장을 이제 그 억지로 찍어내고 그 뒤에 김인규 사장인가요? 김인규 사장을 이제 시키고 싶었는데 낙하산 특보로 특보였잖아요. 대통령 후보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그 이제 특보라는 그 부담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1년쯤 한 발을 뒤로 물렀다가 대신 이제 이병수 사장으로 선임을 했다가 다시 결국은 이제 보궐 임기 마치고 다시 김인규 시켰죠. 사장을 밀어붙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KBS가 사실 노조가 잘 좀 정비가 좀 안 돼가지고 그 이런 방송 장악을 맞서 싸웠던 건 노조가 아니었고, 그렇죠. 그때 사원 행동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노동조합이 좀 변질이 됐어요. 원래 KBS 노동조합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여파로 탄생을 했거든요. 그 1년 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전통, 그때 그 어떤 민주화의 어떤 성취물로서 이게 나타났고,
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작 자율성을 이제 지켜주는 그런 보루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 노조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선 기자나 PD들의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가 외부의 어떤 정치권하고 하여튼 암묵적으로 이렇게 정현주 사장은 우리 이제 취재진 제작진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작 자율성을 잘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조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강제 해임하는 거에서 그걸 저지하는데 그냥 신용만 냈어요. 역할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 결과로 이제 사원행동이 이제 만들어졌고 제가 그때 마침 PD 협회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사원행동 이제 공동대표를 맡았었죠. 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경향신문 미디어 팀장을 하면서 MBC하고 KBS를 쭉 취재를 했었는데 김인규 사장이 들어서고 난 뒤에 터졌던 사건이 그 블랙리스트 파동이었잖아요. 그렇죠. 김미화 씨라든지 이런. 그 이제 좌파 연예인 해서 MC 맡고 있는 사람들 다 퇴진시키고 이 맛에 맞는 사람들을 다시 등장시키고 이런.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동관 카드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2008년도에 그냥 프로그램에서 일부 그 정권의 비판적인 연예인들 찍어내고 사장들 교체하고 이런 정도를 좀 넘어서는 KBS나 MBC 자체를 KBS2나 MBC를 민영화시키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지금 이제 제작 자율성을 저희가 정현주 사장 때 맛을 봤기 때문에 저항을 그렇게 세게 한 겁니다. 2008년에 이제 정권에서 부당하게 방송을 장악하고 프로그램 보도에 이제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그래서 그랬고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촛불 때문에 KBS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이제 경영진 교체하고 어떤 시민의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KBS를 만들었고 제작 자율성 보장 장치를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장이 되고 나서 그러고 지금 한 5년 정도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기자 PD들이 제작을 하고 취재를 했기 때문에 쉽게 장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선 제작진들을. 그래서 아마 이거를 힘을 빼기 위해서 ETV를 분리해서 이걸 민영화하겠다. 이런 이제 구상을 갖고 있지 않나. 원래 이 구상은 이제 국힘 이전에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때부터 계속 이제 좀 위협하는 카드로 갖고 있었어요. MBC 민영화에게도. 그렇게 해서 어떤 공영방송을 좀 축소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도 동시에 이제 갖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이명박 MB 시절의 언론 장악의 이제 후유증이 지금도 극복되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종편의 출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다시 이제 KBS하고의 KBS2나 이제 MBC를 민영화시킨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자본의 손에 넘어가면 이제 그 공영방송이 아니고 이제 사형방송이 되는 거고, 일단 자본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공영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편의 지금 현재 현황을 보더라도 이미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 돌이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과거로 돌아가기 힘든 것은 물론이거든요. 지금 정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하나의 방송의 출연이 아니라 한국 언론 전체를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MBC라든가 KBS, ETV를 민영화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상 제3, 제4의 종편을 만들겠다. 종편화시키겠다. 종편 천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동광풍은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그 악재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언론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이제 그 공산당 기관지 운운했지 않습니까? 이동관 후보가 이제 엊그제 유시민 작가도 그런 칼럼을 쓰셨던데 ETV 민영화, MBC 민영화. MBC 민영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MBC 민영화는 내년에 총선에서 여권이 이제 과반을 넘으면 법을 바꿀 수는 있을 거예요. 방문지법.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카드를 가지고 계속 위협을 할 수 있고 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 언론 장악은 지금 어디까지 이게 이 후유증이 미칠지 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뭐 KBS, MBC나 이제 YTN 이 방송사 내부뿐만 아니고 그 언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심각한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죠. 예. 네. 이거 그저께 나온 성명인데요. 네. 사실 언론 시민단체들에서는 성명이 지금 뭐 계속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언론 학계에서의 이런 사안들에 대한 성명은 사실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언론정보학회라고 하는 한국의 언론학계를 대표하는 학회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비판적인 성명을 냈는데 이 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지금의 사태가 단순하게 어떤 공영 언론에 대한 장악이라든가 또 어떤 뭐 왜곡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써놨죠. 공영방송 자체를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단순하게 정권에 의한 권력에 의한 공영 언론의 장악과는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이 점을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같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급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빨리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임명, 그 취임 확정이 되기 전부터 뭔가 지금 서둘러야 돼.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과 함께 그야말로 이런 구상을 좀 본격적으로 앞으로 펼쳐 보이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심의 기획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 유시민 작가가 그 내게 KBS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 칼럼, 이게 많이 좀 언론계에서는 좀 회자가 된 칼럼인데요. 네. 역대 정권에서 사실은 이렇게 그 공영방송, 이 언론을 장악을 시도했던 정권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도 없고 그 후가로 항상 정권은 몰락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KBS나 아니면 이제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통나무를 깎아서 지금 젓가락으로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또 이제 비유도 하셨고요. 예. 통나무를 깎아서 젓가락 참 부질없는 짓이죠. 거기다가 이 젓가락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 저도 이거 뭐 잘 읽어봤습니다. 아주 뭐 쿨하지만 아주 통찰력이 넘치는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이제 KBS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이제 제가 뭐 여러 부분에 또 동의를 하면서도 또 좀 제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먼저 그 KBS가 이제 국민의 방송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임직원들의 KBS는 임직원들의 방송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뭐 어느 면에서 이제 타당한 지적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여당 편, 여권 편도 아니고 이제 야권 편도 아니다 사실은 이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쪽이 이제 좀 저쪽에서 이쪽을 볼 때는 편파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본래 이제 87년 민주항쟁 이전에는 뭐 정권의 이제 나팔로서 정권의 홍보 방송이었잖아요. 87년 이후에 KBS가 이제 쭉 민주화되면서 그 결국은 이제 추상적으로는 우리가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임직원들의 방송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그릴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KBS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내주는 수신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제작해서 방송을 한다 이런 기본적으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촛불 이후에 저희가 142일 KBS가 파업을 해서 이제 결국은 경영진 교체해서 새로운 KBS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때 그때 이제 저희가 어떤 강렬한 그 기억 또 그
촛불 시민들의 응원 이런 것 때문에 KBS를 시민의 품으로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저도 취임을 했고, 제가 그 사장에 이제 선임이 될 때 과거에는 그냥 이사회에서 6대5로 이렇게 또 위에서 청와대라든지 여권에서 사전에 조정을 해갖고 했지만 시민 참여가 네. 최초로 이제 그렇죠. 이걸 제도화해서 시민 참여단이 40% 점수를 줘서 탄생을 이제 새 경영진이 탄생을 하게 됐고, 또 투명성, 또 뭐 설명 책임 이런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좀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양승동 사장님이 이제 KBS 경영을 책임지었을 때 3년간 상당히 많은 이런 그 KBS 내에 이런 민주적인 문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우리 이제 유시민 작가가 좀 다소 좀 비판적으로 썼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저는 이제 그만큼 KBS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KBS가 일종의 공영 언론, 국가기관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법에 의해서 국가기관 방송사로 이제 규정이 돼 있죠. 그리고 공영 언론이라고 하고 이런 법적인 지위가 이제 부여가 돼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저는 하나의 목표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과제이다. 그래서 항상 공영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안정성이 있죠. 근데 이것이 또 한편에서는 상당한 자기 유혹이 된다고 봐요.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의 KBS에 대한 바깥으로부터 이런 위협, 많은 공격을 이겨내는 과정은 또한 동시에 지금도 국민들이 좀 더 좀 잘해주길 바라는, 좀 더 공영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요구에 또 한편 더욱더 좀 부응해야 한다는 그런 이중의 과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방송의 소비자로서의 불만 이걸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KBS 뉴스가 좀 부족하고 일일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뭐 안 했으면 그걸 왜 다른 방송사가 경쟁을 하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이걸 또 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사실은 일일 드라마 그렇죠. 시청률이 높아요. 근데 KBS가 제작비를 더 많이 들여서 아주 퀄리티가 높은 일일 드라마를 저도 좀 만들고 싶었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저도 늘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요구 사항들이 다 다른 겁니다. 다양하죠.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표현하셨던데, 그러니까 보도나 제작 과정에서 KBS가 나름대로 균형을 이제 찾아간다. 그게 다양한 생각, 또 뭐 판단, 스타일, 정치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것들이 이제 충돌하고 논쟁하고 또 뭐 절충을 하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보도도 하고 방송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실 민주적인 절차라는 거거든요. 제작 자율성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방송이 되는데, 이제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면 KBS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이제 그 진영에서 보면은 KBS가 좀 밋밋하거든요. 밋밋하죠. 이제 가운데 이제 균형점, 통합점을 이렇게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수신료를 또 양쪽에서 다 받잖아요. KBS는 그런 또 어떤 숙명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역지사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신료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경노한 권력자의 시각으로 KBS를 대한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MBC, 뭐 KBS 사실 윤석열 그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그 야당 지지 층 입장에서는 그 검찰의 독재 그 권력에 대한 이제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너무 무기력하다. 사실은 이제 이런 비판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KBS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 졸속으로 하게 된 계기가 정순신 변호사 그 자녀 학폭 보도를 KBS가 단독을 했거든요. 2월 24일 날 하고 보름 후에 이제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시민사회 수석이 나와서
그 홈페이지에 이거 조사하겠다, 국민 여론 듣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보름 후에. 그거에도 이제 그 뒤에 뭐 그 풍수지리가 박재권 씨가 이제 육군 참모총장에 갔다라던 그 단독도 했었고, 그렇죠. 엊그제 또 해병대 그 합수단, 수사단 그것도 단독했었고, KBS가 사실은 이렇게 저 결정적일 때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 칼럼에 대해서 이제 덧붙이면은 KBS를 훌륭한 공영방송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사실 저희가 훌륭한 공영방송이 못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프고 지금 경영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앞으로 훌륭한 공영방송이 되리라는 기대도 없다 이렇게 쓰셨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좀 저희가 KBS가 정말 그 훌륭한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 방송 역할을 한다 또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셨던데 앞으로 지금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난방송은 굉장히 KBS한테 이제 중요한 이런 역할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 시대에 KBS가 충분히 적응을 못했어요.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우리 덧담사도 나오고 뭐 뉴스공장도 나오고 이런 좋은 이제 이 미디어 이 콘텐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KBS가 사실은 거기 적응을 해서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제 어떤 통합적인 역할,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이제 워낙 그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제 진화를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럽의 그 공영방송사들 보면은 특히 BBC 같은 경우 그런 그 진화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이 있어서 KBS도 그쪽으로 향해서 갈 겁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공영방송이 마침내 때를 만났다. 이런 그 그레이엄 머독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KBS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서 시민들한테 이제 우리 양 사장님 이제 얘기대로 이제 KBS가 이제 그렇게 이제 미래 이제 청사진대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준비해가고 발전해가면 좋은데 지금은 뭐 워낙 그 상황이 엄혹해서 지금 다시 이제 퇴행을 해버리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장은 지금 이제 그 발등에 불로 떨어진 윤석열 정권의 이제 KBS의 이제 처참한 이 장악. 이위 시도를 지금 이제 막아내는 게 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뭐 KBS 그 수신료 그 분리 징수라고 얘기하는 건 그 KBS의 이제 그 공영방송 체제를 지탱하는 뭐 큰 기둥뿌리를 하나 그냥 통째로 이제 드러낸 거죠, 사실은. 설마 이제 수신료 분리 징수를 그냥 KBS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건 몰라도 이걸 실제로 실행에 옮길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밀어붙였어요. 윤석열 정권이. 그 부분은 좀 말씀드려도 돼요?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지금 아파트 현장에서 아파트 관리 무슨 신문인가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몇 번 보도가 됐는데 현장에서 뭐 아우성이에요. 관리사무소가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 KBS하고 한전에 항의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 자기네한테 민원 전화 뭐 엄청 오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막 불만과 항의들이 많아요. 일하는 스타일이 이래요. 위에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졸속을 해버리고 다 그 책임과 혼란은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이 시행령 개정이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지금 내놨잖아요. KBS에서 이게 그동안 이제 수신료 관련해서 헌법소원과 대법원까지 한 4번을 갔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이 논리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걸 깨기 어려워서 아마 정부가 방통위가 패소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경영진 고체가 다 끝나고 나서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언론계 이제 원로 인사들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규탄하는 소명도 발표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일단 뭐 이 법은 법 절차는 뭐 안중에도 없는 것 같고요.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이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관련해서는 8개국 공영방송 사장들이 또 한 목소리 내셨네요. 좀 앞에 거 지나가나요, 그냥? 앞으로 거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제가 한마디만. 네. 저 이제 그 원로들께서 네. 이 수신료 분리징수 시작되고 나서 네. 얼마 후에 이제 그 지난 6월 13일인가 네. 오셨어요. KBS 본관 계단 앞인데 네. 가운데 이제 좀 계신 분이 우리 김상근 전 이사장입니다. 네.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김중배 선생이고 오른쪽에 이부영 네, 함세웅 신부님도 보이고 함세웅 신부님 계시고 네. 권영길 네. 전 이제 권영길 네. 민주당 대표도 계시고 한데 네. 그 김상근 이사장님이 전날 이제 민들레에서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됐는데 이건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제가 이 기사를 네. 이제 보고 그때 발언 내용이 민들레에서 김상근 이사장님 발언은 이제 안 실렸던데 네. 저분이 이제 80년 민주항쟁 이전에 그 1년 전에 시청료 거부 운동이 크게 번졌었잖아요. 네. 그때 그 주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분이 이제 KBS 이사장이 되신 거예요. 2018년에 이사 선임이 돼서. 그래서 그때 시민자문단 이제 이렇게 정책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KBS를 다시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KBS 이사장을 하시면서 경험한 얘기를 이때 좀 하셨어요. KBS 정치적 그때 중립성을 위해서 특별히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뭐 애쓰고자 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임하시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어디에서도 한 건의 압력이 없었다. 예. KBS를 그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원들이 시민들이 투쟁해서 지금까지 이만큼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말씀에 제가 크게 공감한 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사장, 뭐 이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뭐 청와대로부터 어떤 인사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개입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정도를 지켰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2008년 이후에 KBS 또 지금 이런 식으로 장악해서 이제 나중에 보여질 KBS하고 굉장히 크게 비교가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여튼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뭐 국가 뭐 시스템들이 이제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 공영방송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8개국 공영방송 사장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우려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셨네요. 예. 그것도 이제 6월 말쯤에 수신료 분리징수 때문에 나온 이제 성명서예요. 근데 뭐 많이 안 다뤄졌어요. 다행히 이제 민들레에서도 다뤘더라고요. 다뤘는데 저 8개 이제 저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8개 공영방송 사장들 이제 GTF라고 글로벌 태스크 포스 포 퍼블릭 그 미디어 요게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 KBS가 포함된 이제 방송 관련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입한 단체가 ABU라고 아시아 태평양 방송 연맹이라는 게 있고 PBI라고 퍼블릭 브로드캐스터스 인터내셔널 전 세계 공영방송 이제 사장들 모임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KBS가 뭐 주도적 역할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GTF는 2020년에 이제 결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2020년 4월에 이제 유럽과 캐나다, 이제 호주 이런 8개 선진 공영방송사들이 이 GTF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PBI는 전 세계 공영방송 사장들 회의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 권위주의 국가도 있고 좀 독재 국가도 있고 뭐 그래요. 국영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여기는 그야말로 선진 이제 유럽 공영방송사들 중심이에요. 7개인데 거기에 이제 KBS가 초청을 받았어요. 제 재임 중인데 그 다음 4월 달에 결성이 돼서
제가 H 말하자면 여덟 번째자 최종 파이널 멤버로 이제 KBS를 초청을 했어요. 그 다음 달에 2020년 5월에 그때 이제 한창 코로나 KBS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쪽 언론 선진국에서 그 KBS를 이제 그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해준 거네요. NHK도 여기에 못 들어갔어요. NHK는 이제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갔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NHK는 사실은 재난 방송은 굉장히 우수하지만 NHK는 우리가 지금 그 모델을 삼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공영방송의 모범이 아니죠. 예. NHK는. 그러니까 NHK는 안 들어갔는데 KBS를 그만큼 인정을 해준 거예요. 2018년 이후에 KBS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영방송에서의 G8, 그렇습니다. G8 이런 성격이네요. 그렇습니다. G8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이게 너무 우려가 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사들이 수신료 문제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넷플릭스 들어오고 OTT로 이제 볼 수 있어서 수신료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고민이 있고 그걸 앞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이 모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가지고 이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캐치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성명을 내준 겁니다. 특히 요 당시 여기 이제 화상회의로 진행이 됐던 거. 그래서 이제 8개인데 저희가 이제 포함이 돼서 그 당시 8명의 사장들이 회의를 한 거고요. 주요한 방송들이 어디가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BBC요. BBC. 영국 BBC, 프랑스 텔레비전, 독일 ZDF, 호주 ABC, 캐나다 CBC, 스웨덴 SBT, 뉴질랜드 RNZ 이 8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처음에 창립할 미국하고 일본은 안 들어가 있나요? 거기는 미국은 PBS 공영방송이 굉장히 사이즈가 작잖아요. 거기는 이제 민영방송 중심이고요. 하여튼 NHK도 뭐 안 되고 파이널 멤버라고 그랬어요. KBS를 8개 아시아에서 잘못하면 이제 이 힘들게 들어간 언론 선진국 G8 이 서밋 글로 여기서 이제 인정받기 어렵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서 회원이 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지금 이제 김희철 사장이 멤버로 8명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시로 공영방송 관련 이슈가 났을 때 논평을 하거나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요. 이제 한국이 이른바 이제 선진국 진입을 이제 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평하고 또 타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의 국력의 신장만큼의 이런 여러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중심 국가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도 저는 이제 어떤 그런 결과라고 봐요. 이렇게 G8이 들어가고 하는 거. 근데 이런 것이 앞으로 이제 이 KBS에 벌어질 수 있는 일, 앞으로 예상되는 사태를 상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나라의 국력과 여러 부분 간의 괴리,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력과 후진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 여러 부문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같이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펼쳐지겠죠.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8개국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GTF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렇습니다. 저도 좀 제가 과거에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좀 있었습니다. 몇 년간. 이제 그때가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까지 그때가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고 했던 때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2008년에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시아 태평양에서 그 이상이 급속도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나라 안팎의 인권단체들로부터의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오히려 이 좋은 일을 하는 공적 일을 하는 이런 기구일수록 이 같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 뭔가 침해를 받고 이 성격이 바뀌어버리면은 극단적인 정반대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뭐 세계적으로 그 조사기관 이런 데서 이제 수치를 발표하잖아요. 뭐 언론 자유, 뭐 자유도, 뭐 저 신뢰도 수치 이런 게 아마
그 수치로 드러난 네, 겁니다. 급속도로 뭐 추락을 할 것 같고요. 예. 이미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서도 작년에 그 저희 뭐 더 탐사를 비롯해가지고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 MBC 그리고 저희 더 탐사 압수수색 이런 게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도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올해도 아마 이 언론 자유지수 세계적인 뭐 기관들 평가 급속히 후퇴할 것 같고요. 자 문제 여기 우리 김성재 에디터가 네, 한국판 BBC, KBS가 내년 총선 앞두고 사실상 이제 땡전 뉴스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의 이제 반국가 세력 발언이 지금 이제 이동관 후보자의 공산당 언론으로 이어져 있는데 사실상 이제 공안 정국을 예고를 한다. 이제 이런 이제 우려를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저 공산당 언론이라는 발언을 통해서 이동관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그 언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언론 정책, 이걸 사실상 뭐 예고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KBS, MBC도 뭐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말하고 저 시각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제 KBS가 지금 힘들게 들어가 있는 그 G8, 예. G8은 이 좌파 언론 동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러겠죠. 네. 예. 예. 하여튼 BBC 그러니까 한국판 BBC 만들어 보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GTF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저것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를 예를 들면은 저 이제 공산당이라고 하는 말 저는 이제 저 말을 들으면서요. 사실 과거에 우리가 종북이니 친북이니 하는 말은 종종 들어봤어요. 근데 하지만 공산당이라고 하는 말 자체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런 말까지 지금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동관 씨가 공산당 신문, 공산당 방송은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동관 씨라든가 지금 현재의 이런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오히려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른바 그것이 오히려 공산당 신문이고 공산당 방송이에요. 권력에 대한 집권 세력에 대한 일체의 반대나 비판이 없는, 그걸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산당 기관지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저 얘기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공산당 기관지만 남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그런 선전포고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예. 아까 그 보여주신 거에 양두구역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잖아요. 양두구역. 양두구역. 예. 예. 저게 이제 사실은 그 말하는 거하고 실제 행동하고 이게 다를 경우에 이제 양두구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양의 머리를 쓰고 이제 돼지고기를 판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저게 그 미디어 공공성 포럼이라고 여기에서 주도를 해서 그 언론 문화 분야 이제 그 단체들이 그 포럼을 긴급 좌담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요 건가죠? 그 아까 이제 원로들께서 그 도구를 이끄시고 KBS까지 오셔서 이렇게 땡볕 밑에서 기자회견하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정보학회 아까 성명서도 말씀하셨는데 2008년하고 다르게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예전처럼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의식 속에서 뭐 그때하고도 상황이 바뀌니까요. 그때 이제 여러 개의 단체들이 같이 좌담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뭔가 행동에 나서야 된다. 시민사회에서 또 언론계나 문화계에서 그런 어떤 그 시동을 거는 그런 좌담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이 방송 장악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8월 16일을 멈춰라. 저 제목은 8월 16일 멈춰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 방통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전체회를 전체회의군요. KBS의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회의만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권태수 남영진 이사장, 권태수 이사장 두 분 이제 해임을 예정하고 있는 날입니다. 저걸 이제 한겨레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칼럼을 통해서 언론학자의 칼럼인데
제가 저걸 아침에 보고 들었던 아쉬움이 있어서 저거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 글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정현주 사장 해임부터 고대영 사장 해임까지 매 정부가 바뀔 때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마치 어떤 권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정권마다 다 똑같은 어떤 양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전체적인 논지는 물론 지금 이제 방송 정학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게 양비론이죠. 네. 다 똑같다고 하는 식으로 바로 이런 점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왜 여기 지금과 같은 그 공영 언론에 대한 언론의 전체적 위기 상황에서 학자들이라든가 또 언론 관련한 이런 그 세력들이 제대로 맹렬하게 이런 운동도 하고 운동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거 하는 것을 네. 보여준 하나의 그런 대목이에요. 이게 참 매우 아쉽습니다. 이게 결코 지금 이렇게 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 그대로 이게 이제 피상적인 관찰이죠. 네. 형식적인 유사성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경험을 쭉 하지 않았습니까? 2008년하고 2018년,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 해임 때하고 네. 고대영 전 사장 해임 때, 2018년 초에 이게 엄연히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이 강력한 장악이 있었느냐, 네. 아니면 내부 구성원들. 네. 사실은 이제 2018년 고대영 사장이 해임까지 가게 된 거는 그 전에 촛불의 힘이었어요. 그렇죠. 촛불 시민들의 힘이었고 그 힘을 그 힘으로 KBS가 142일 동안 파업을 했고 네. 그게 충분한 해임 소요가 된 거죠, 사실은. 네. 뭐 법적으로는 나중에 뭐 다시 무효 소송을 했지만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해임의 동력은 정권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시민들, 그렇죠. 또 KBS 내부 시민들과 구성원들이었어요. 내부 구성원들의 예. 그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현주 사장이 했던 일과 KBS에 있을 때 고대영 사장이 했던 일들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렇죠. 예. 이것을 똑같은 이 매번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장들을 갈아 끼우는 뭐 이런 행태라고 하는 걸로 똑같은 저렇게 선상에서 비판하는 것은 네. 매우 피상적인 지적입니다. 짧은 글이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8월 16일을 멈춰라라고 하는 이 제목에는 좀 동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 부분들의 동감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이동관 후보자는 지난번 기자들 취임 지명 되고 난 뒤에 기자들하고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뭐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건 언론 장악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본인이 지금 뭐 취임하기 전서부터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검찰 권력과 감사원까지 동원을 해서 강제로 찍어내고 KBS하고 MBC 이사진들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다 이렇게 물갈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도 사실은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지금 이제 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이제 방송 장악 이동 광풍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양 사장님 하고 싶은 얘기 시청자분들한테 또 당부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나왔지만 양두고육이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파국을 맞게 될 것이고 굉장히 큰 충돌과 혼란이 또 있을 것이고 KBS, MBC 내부 구성원들, 노동조합 중심으로요. 또 이제 당장 뭐 경영진이 바뀌고 인사가 나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탄압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그 충돌과 반발과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구성원들이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든데 그러나 또 밖에는 시민들, 국민들이 계시고 또 시민사회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무모하고 몰상식한 이런 이제 거에 대해서 이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오늘 뭐 태풍 속에서 여기 남양주까지 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계속 더 오랜 시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워낙 지금 이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이 상황이 위중한지라 오늘은 양 사장님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또 뵐 때 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나와주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요.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오늘 광고해드릴 제품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선풍기 같긴 한데요. 선풍기가 아니랍니다. 이게 서큘레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뭔가 이제 이 공기를 서큘레이터, 회전시켜주는, 순환시켜주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선풍기로 써도 돼요. 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여기는 선풍기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강력한 바람을 구석구석 전달해주는 그런 서큘레이터이고요. 또 이것은 그 힘은 아주 강력한데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풍량을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자동 회전 기능도 있고 또 자석 리모컨도 있고 특히 이것은 이제 이것만 사용해도 좋은데 에어컨을 사용할 때 이것을 함께 켜면은 에어컨 근처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균일한 온도로 아주 시원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지금 좀 올라가죠 지금? 여기가? 네, 이거는 좀 회전도 해주고요. 네, 회전도. 이것도 안 먹냐? 네. 회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기로 또 충전도 가능하고요. 제품명을 말씀 안 드렸네요. 슈틸 루스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 슈틸 루스터 탁상용 무선 서큘레이터 37,900원입니다. 네. 더 탐사몰. 네, 탁상용 무선 서큘레이터. 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다시 불볕더위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사무실에 가볍게 아주 조용하고 또 앙증맞은 탁상용 무선 서큘레이터로 남은 불볕더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아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남은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성진 기자가 그 현직 경찰들의 최근 고민들을 아주 담아낸 기사를 썼네요. 네. 지금 경찰들에게 떨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주부터였죠. 이른바 그 묻지마 범죄, 또 뭐 칼부림 사태들, 또 뭐 수해 현장이라든가 또 시위 집회에서의 이런 또 뭐 경비 이런 일들에 지금 경찰이 그야말로 총동원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피로도가 심하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피로도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피로도만이 아니고 그렇겠죠. 정신적인 그렇죠. 자괴감. 정신적인 자괴감이 크죠. 무엇보다도 책임은
이 사람들이 지지 않고 정작 말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송차 참사 같은 경우였고 또 뭐 이태원 참사도 그랬고 항상 같은 시기였잖아요. 우리 장관들 책임자들은 네. 책임이었고 일찍이 사실은 뭐 우리는 이걸 예견을 했어요. 경찰들의 이러한 사태를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저희가 지금 당신이 이제 국민들의 경찰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경찰이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 경찰관들이 한마디를 못했거든요. 내부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데 갈수록 지금 그렇습니다. 이 경찰관들이 이 국민 시민의 지팡이가 될 경찰들이 지금 점점 더 이 정권의 앞잡이로 좀 내몰리는 가운데서 상당한 지금 큰 자괴감을 지금 그렇죠. 토로하고 있군요. 네. 용산서 큰 소리 치니 밑에서는 기관총이라도 쏠 기세다. 그 우리 이제 김성진 기자가 현지 경찰 경감을 실명 인터뷰를 했어요. 아, 이거 실명 인터뷰였군요. 그 창원 경찰서에 있는 경감인데 아주 용기 있는 그런 발언을 해줬습니다. 또 지금 경찰 내부의 기류가 어떤지를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원래 해야 될 역할을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권력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경찰 내에서 경찰의 지휘부에 의해서 경찰 자신의 자긍심, 자존감을 이렇게 스스로 해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 내부에서 이런 또 사실 경찰들도 시민의 일부거든요. 이런 민심의 이반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터지지 않겠는가. 그렇죠. 지금 뭐 경찰들이 좀 있어야 될 자리는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그 양평 그 군청이라든지 이쪽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압수수색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한번 소식 가볼게요. 이화영 유동규의 길 가나. 결국은 또다시 검찰의 그 주특기 고질병이 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진술이 상당히 좀 석연치 않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 권리석 에디터가 재판장을 다니면서 또 주변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 유동규 본부장이었죠. 검찰에서 이거 진술이 바뀐 것이 구속된 지 10개월째부터였어요. 구속 만기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검찰이 이제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풀어줄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마침 우리 이화영 전 부지사가 10개월째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것은 이화영 씨의 어떤 그 내면에 뭔가가 어떤 그 변화가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변화가 뭔가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런 진술을 통해서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화영 부지사 부인의 많은 그런 폭로가 있었잖아요. 검찰에서 아주 대단한 회유와 협박 또 어떤 형량에 대한 협상 이런 작업들이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그 해외에서 이렇게 압송돼서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기자들 앞에서 이재명한테 돈 준 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검찰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가 보니까 진술을 번복을 했어요. 온갖 압박 카드를 들이대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김성태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까지 지금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건 뭐 재판이 시작이 되면 유동규처럼 검찰의 공소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아마 어려울 것 같고, 또다시 또 검찰이 또 그런 강압적인 수사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고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연일 지금 뭐 전체 언론을 좀 기사를 도배하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망신 국가로 보여준 것이죠. 잼버리 사태. 잼버리 예산의 70%를 이제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썼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잼버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치러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거 중에 하나인데 잼버리가 개최가 확정된 것은 6년 전이었고 6년 중에 이제 5년, 4년 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죠. 근데 하지만 항상 이런 국제 행사는 행사가 임박해서 되게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가죠. 실제로 이제 예산 사용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듯이 잼버리 예산의 70%를 윤 정부에서 쓴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1년 전 이제 그 국회에서 그 여가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사실은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를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야당 의원들이. 그렇죠. 이런 불볕더위 속에서 제대로 대회가 치러지겠느냐 라고 했을 때 뭐 여가부 장관이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사실 제대로 된 대회를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는 무엇보다도 정부 주관 행사예요. 중앙정부 주관 행사이지 개최진 전라북도가 주관한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그동안 5번인가 폭염 속에 행사를 치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행사 연기 요청을 또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것이 묵살된 것이죠. 근데 이제 와서 그것을 전 정부 또는 뭐 전라북도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전혀 이것은 뭐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황당한 일이죠. 네, 지금은 이제 아마 이제 여가부 공무원들이 제일 공포에 떠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그 여가부에 대한 지금 감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그 여성가족부는 대선 과정에서 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인데 사실은 여가부 공무원들이 뭐 언제 폐지될지도 모르는 이 부에 몸담으면서 제대로 사실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쨌든 엉망진창 총체적인 무능을 드러낸 이 잼버리 사태인데 결국 이 문재인 정부의 이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이 정부가 하도 전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그럼 문재인 정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따져봤더니 뭔 잘못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는? 결론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윤 정부의 대응과 대처 능력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큽니다. 그리고 전 정부 탓이라고 하는 공격을 이 정도로까지 할 줄을 예상하지 못한 과오가 커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잼버리 대회 자체를 반납하는 것이 이 같은 사태의 원천 방지 차원에서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검토를 하지 않았던 잘못. 이게 큰 것이죠. 윤석열 정부의 완벽한 무능을 예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예방을 해놓지 못한 책임이 있죠.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이제 상식이 무너지고 전도되고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 이번에 이 같은 또 잼버리 사태에 대한 전 정부 탓에서도 이게 아주 뭐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 같은 정부 일주를 예상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크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총력을 다해서 윤석열 정권의 출범을 막았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형편없을 줄 알고는 생각을 맞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소설가 김훈. 김훈 씨의 그 중앙일보 기고였죠.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그 아주 장문의 글을 쓴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논란이 됐죠. 근데 김훈 씨가 항상 글을 쓰면 사람들이 많이 보게 돼 있죠. 근데 이번 글도 저는 뭐 뒤늦게 이제 보고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든 뭔가 하나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렇게 했는데요. 이제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 소설가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작가와 소설가 또 이야기꾼을 좀 나누고 싶어요.
모든 이야기꾼이 다 작가는 아니다라 생각을 해요. 근데 먼저 간단히 그 김훈 네. 이 작가가 중앙일보에 이제 어떠한 글을 기고했는지 조금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서희 초등학교 교사 죽음과 관련해서 김훈 작가는 한국인 모두에게 죄가 있다. 그렇죠. 이걸 얘기를 했고. 이른바 내 새끼 지상주의가 한국인 모두의 그런 그 병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했죠. 내 새끼 지상주의의 이제 대표적 사례로 네. 이제 조국 그렇습니다. 일가를 지목을 네. 했다는 거죠. 예.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를 했죠. 네. 네, 뭐 좋습니다. 어떤 이런 그 사건의 사태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가가 그 현장의 슬픔 그런 감정들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은 좋은데, 네, 그것은 이야기꾼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하나의 그 사회에 대한 작가, 지식인으로서 또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저런 진단이 정말 작가다운, 지식인다운 그런 분석과 진단인가에 대해서 사실 적잖은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전점에 대해서 참 이것은 좀 서글픈 일이다, 슬픈 일이다. 예. 예. 우리 김민웅 선생님이 예. 네, 이것도 이제 김민웅 교수가 역시 이제 우리 또 김훈 교수의 글을 읽고 아주 또 도저히 쓰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아주 매섭게 실타를 지식인의 몰락과 붕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예. 현실과 치열한 격투를 벌이지 않는 모든 지식인은 죽은 자들이다. 네. 죽은 자들이 뱉은 말과 쏟아내는 글은 교묘하나 결국 궤변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훈 작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화려한 그리고 그 수려한 문장력에도 문장이죠. 불구하고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하에서 뭐가 문제인지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직시, 그렇습니다. 치열한 사고, 고민 그 부분들이 결여가 되니까 이 서희 초등학교 우리 사회 구조적인 폭력이 그 만성화돼서 나타난 이 서희 초등학교 교사의 사태의 죽음을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으로 그렇죠. 하나마나한 지적을 한 거죠, 이거죠. 네. 제가 좀만 더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우리 이제 김민우 교수도 지식인의 몰락과 붕괴로 하나 이제 그 예로서 우리 김훈 작가를 김훈 소설가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우리 더탐사가 있는 남양주 이곳에 머지않은 곳에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있죠. 그래서 남양주 자체가 이제 다산 선생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산 선생의 이제 이 와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그 소년이 다산 선생을 찾아옵니다. 책을 한 보따리 싸들고 이제 글에 관한 글짓기에 관한 책을 싸들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선생님으로부터 글을 잘 쓰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요. 다산 선생이 이제 앉혀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봐라.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을 바로 보고 깊게 보고 넓게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치열한 문제의식이 안으로 쌓이고 넓어질 때, 그럴 때 그것이 도저히 안으로 담아둘 수 없을 때, 그럴 때 밖으로 흘러 넘쳐 나올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진짜 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그 자체에 필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김훈 소설가의 문장을 다들 미문이라고 하는데, 문장은 사실 또 하나의 글의 방편이자 도구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뭐 조지 오웰의 그런 나는 왜 쓰는가와 같은 글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지만은, 이것이 어쨌든 우리 한국의 문단에서의 하나의 현실이고 좀 서글픈 현실이라고 봐요, 저는. 물론 김훈 소설가는 그대로의 독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지금과 같은 그냥 뭐랄까요, 이야기꾼으로서의 그런 소설을 쓴다면은 그 정도의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역할로 그 정도를 하면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작가, 지식인으로서 자기가 뭔가를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어져야죠. 제대로 봐야죠. 조국 교수의 경우가 그야말로
어떤 영세 불망의 그런 표현이에요. 영세 불망의 그런 권력을 누렸다, 특권을 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 사태에 대한 바른 진단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기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꾼, 뛰어난 이야기꾼일 수 있는 소설가를 언론이 자꾸 또 활용합니다. 나오게 해서 뭔가에 대해서 발언하게 하고, 그래서 그 권위를 빌어서 어떤 하나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잘못된 진단을 하게 하죠. 그런 점이 한편으로는 언론은 김훈 작가를, 소설가를 소비하고 또 우리의 김훈 소설가와 같은 이런 작가, 소설가는 또 언론을 또 활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공존 공생관계가 우리 한국의 지식인의 부재라고 할까? 한국 지식인의 어떤 역할 부재 이런 것을 한편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 같아요. 예전에 이제 80년대 보면은 이 시대에 이제 그 암흑을 이제 그 자신의 몸을 이제 불사르기 위한 젊은이들의 그 분신들이 계속 잇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그 당시에 유명한 지식인이었던 김지아 씨가 그 조선일보인가요? 그 인터뷰에서 죽음의 구판을 이제 집어치우라라고 하면서 이 사태의 근저를 이제 젊은이들의 생명 사상에 대한 경시 이걸로 진단을 하면서 굉장히 그 많은 지식인들을 좀 허탈하게 했었는데 거의 김훈 우리 작가가 이 서희초등학교의 그 교사의 죽음을 우리 모두가 내 새끼만을 위하는 그러한 인식, 그 부분들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모습은 또 다른 김지아의 씁쓸함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저는 김훈 작가는, 김훈 소설가는 소설가대로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김훈 소설가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 이것은 지금 김훈 소설가의 문제가 아니고 김훈 소설가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단에서 대표 작가가 되어 있는 바로 이 같은 우리 사회의 현실, 이런 문학의 현실, 또 지식인의 현실, 이것이 저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작 그 책임을 져야 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폭력이 결국 김훈 작가를 동원을 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하는데 사실상 이제 김훈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다음 한겨레 망가져가는 국정원을 되살려야 한다. 이 기사는 제가 오늘 한겨레에 저거는 이제 한겨레 대표적인 기자의 컬럼인데요. 국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정치 권력이 정보기관에서 손을 뗄 때가 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앞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정원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는 글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한겨레의 다른 그 칼럼에서 봤던 것과 같은 일종의 모든 정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다는 식으로 그런 시각에서 출발한 글입니다. 사실 그런가요? 그렇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은 정치 권력이 정보기관에서 손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제, 이것이 상당히 이제 정치를 통해서 통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민주적인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위험한 기관이죠. 자, 지금의 그런 국정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판결이 그제 나왔잖아요. 바로 우리가 2주 전에 여기서 나와서 쭉 얘기를 나눴던 그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래 씨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의 고문에 가까운 과학수사 판결이 있었는데 1심에서 그럼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무죄가. 우려했던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괴물이 될 수 있는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이것이 더욱더 많이 요청되고 필요하다 하는 것이 지적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거꾸로 마치 정치 권력이 정보기관에 손을
정보기관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감독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이건 제대로 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런 주장들이 바로 저 한겨레 신문에 종종 보여서 좀 답답하죠. 네. 그 정치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한 이제 뭐 권력 나눠먹기 뭐 이익을 놓고 다투는 싸움만이 정치는 아니란 말이죠. 아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회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놓고 이 대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결국은 그 대의를 집행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네. 당연히 이 국가 그 권력기관, 뭐 국정원이라든지 검찰권이 지금 사실상 민주적인 통제를 거부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권력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이런 사태 때 다음 만약에 총선 때 이런 검찰 권력, 국정원 권력을 제대로 다 민주적인 통제를 하라고 다시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면 그 힘을 받아서 검찰 권력과 국정원을 제대로 통제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근데 이건 너무 피상적인 이해죠. 정치에 대한.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 네. 지난주 소개를 했는데 우리는 왜 시국선언을 하는가 한 번 더 저런 책이 나왔고 지금 서점가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우리는 왜 시국선언하는 거 이거 한번 또 베스트셀러 한번 만들어 보죠. 네. 민들레 북에서 나온 책이어서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 뭐 전적으로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저 안에 담긴 시국선언들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을 제대로 짚어내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그렇죠. 가는가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또 문장도 아주 훌륭하죠. 아주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니까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출범한 지 한 1년 2개월 남짓 됐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책을 통해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이 역광지를 딛고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이제 그러한 좋은 독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 시민이 후원이 바람입니다. 민들레 호시를 날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드디어 민들레가 8시 뉴스로 찾아갑니다. 뭐 끝으로 오늘 그냥 우리가 오늘 공영언론의 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눴는데요. 이번 주가 중대한 고비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언론을 지켜내느냐.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기둥 중에 하나가 언론이잖아요. 핏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언론의 또 근간인 언론의 핵심은 또 공영 언론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공영 언론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동 광풍 이것이 막아낼 수 없는 것이냐?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맹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 자체가 설령 방통위원장 그 취임을 막아내지는 혹시 못하더라도 이 반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치 오늘 또 어제였죠. 정현주 방심위원장에 대한 또 많은 압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거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에 재판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의 상황이 속수무책이다라고 생각할 것은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우리가 같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모으고 서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힘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 독일 철학자 그 한나 아렌트는 이제 권력하고 폭력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 이 정당성에 기초해서 행사되는 게 권력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권력이 점점 줄어들수록 그 정권은 폭력에 이제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력과 폭력은 반비례한다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갈수록 이 정당한 권력 여기 점점 그 줄어들면서 폭력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 지명 카드를 이제 밀어붙이는 것도 결국은 윤석열 정권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정당성에 기초한 권력에 기초한 통치를 포기하고 사실상 노골적인 폭력에 기초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작가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국민의 뜻에 반해서 폭력에 의존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던 시도가 우리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여러 현안들 많이 살펴봤긴 했습니다만 특히 언론 장악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무도한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되새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